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설계사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시험 공부를 하실 줄 아는 분이라는 증거예요.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은 개념부터 보면 어렵거든요. 기출 문제를 반복하며 보고 듣고를 저와 같이 하다 보면 문제 유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저만 믿고 이 영상과 더불어 생명보험 기출문제 시리즈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100% 합격을 장담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보기에서 재무설계의 필요성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가. 생애 소비 만족 극대화, 나. 실업, 질병 등 미래 리스크 대비, 다. 가계 금융자산 감소. 문제 1번 가나, 문제 2번 나다, 문제 3번 가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가와 나인데요. 재무설계의 핵심은 바로 우리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죠. 가와 나는 재무설계의 긍정적인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 다의 가계금융자산 감소는 재무설계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재무설계를 통해 막아야 할 결과입니다. 재무설계를 잘하면 금융자산은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서 재무설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가처럼 생애 소비 만족을 극대화하고 나처럼 미래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문제 2번. 다음 중 보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료, 위험 부담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 2번 보험금액,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 3번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정답은 3번입니다. 보험기간은 보험의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부릅니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인 납입기간과 혼돈해서는 안 되죠. 자, 여기서 보험 용어는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보장받는 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내는 기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두고 넘어가세요. 문제 3번. 다음 중 보험계약의 청약 및 청약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2번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3번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 대신 상품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은 틀렸죠.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요. 3번도 틀렸습니다. 청약을 시작하면 반드시 보험증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객의 권리는 항상 중요합니다. 고객이 청약을 철회할 권리는 보험료를 어떤 방식으로 냈든 보장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청약을 거절할 경우 받은 보험료를 당연히 돌려줘야 하고요. 이런 상식적인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문제 3입니다. 다음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에 대한 설명에서 보기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가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다 생명보험약관 제8조. 그러면 가나 다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 2번 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3번 다 지급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를 위해 서면 요청할 때 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이에 나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다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험금 조사는 회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고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지연 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객에게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내용이니 꼭 알아두세요. 자, 문제 5번. 다음 중 생명보험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그 위반 사실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2번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한다. 3번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는 보험료, 보험 가입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다.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틀렸죠. 보험회사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2번도 틀렸죠. 해지 시에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고객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 고객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책임은 회사에도 있겠죠. 그리고 보장이 제한되면 그에 맞춰 보험료나 가입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내용입니다. 조정될 수 있다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자가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2번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3번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정답은 3번이죠.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때 보험회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보험 수익자 변경은 고객의 중요한 권리인데요.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을 정확히 알아두면 고객 상담 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문제 7번. 다음 중 소멸시효 기한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보험금 청구권 3년, 보험료 반환 청구권 2년, 2번 배당금 청구권 1년, 해약 환급금 청구권 3년, 3번 보험료 청구권 2년, 보험금 청구권 3년. 자, 정답은 3번이죠.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고 나머지 청구권, 보험금, 보험료 반환, 해약 환급금, 배당금 등은 모두 3년입니다. 여기서 소멸시효는 보험료 청구권만 2년이라는 점을 확실히 외워두세요. 나머지 중요한 청구권들은 대부분 3년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예외적인 경우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 8번. 다음 중 환경적 언더라이팅의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번 피보험자의 음주, 흡연, 2번 피보험자의 연령, 3번 피보험자의 소득 수준. 정답은 1번이죠. 언더라이팅은 피보험자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과정이죠. 그중 환경적 언더라이팅은 직업, 취미, 운전 습관, 음주, 흡연 등 피보험자의 생활 환경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언더라이팅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환경적 언더라이팅은 생활 습관이나 환경처럼 바뀔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3대 기본 지키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3대 기본 지키기 위반 시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번 자필 서명의 주체는 보험 수익자이다. 3번 보험 약관은 분량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보험 설계사에게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필 서명의 주체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입니다. 보험 수익자는 자필 서명 의무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3대 기본 지키기는 청약서 자필 서명,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 설명, 청약서 부본 전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특히 자필 서명 의무자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라는 점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고객에게도 이 부분을 잘 안내해야 합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연성 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2번 보험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3번 보험 계약 당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연성사기는 실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부풀리거나 가입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존 계약을 기반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입니다. 1번과 2번은 보험 사고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성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경성사기는 고의적인 사고 조작이고 연성사기는 사고 부풀리거나 정보 조작이라고 구분해서 외우세요. 경성사기가 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성사기는 보험료를 절감하려는 단순한 의도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엄연한 보험사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문제 11번. 다음 중 보험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2번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 3번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은 1번이죠.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험중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성입니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와 달리 여러 회사의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안합니다. 독립적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문제 12번. 보험 설계사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설명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관로가가 보험 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험 설계사에 대해 관로나를 실시하여야 한다. 1번 가 보험협회 나 청문, 2. 가 금융위원회 나 청문, 3. 가 법원 나 교육. 정답은 2번이죠. 보험 설계사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보험 설계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 유지입니다. 등록을 취소하는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문을 통해 설계사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대출성 상품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번 보험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해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우대 등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3번 연계제휴 서비스 등을 축소 변경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행위. 정답은 3번이죠. 1번과 2번은 불공정 영업 행위로 명확히 금지된 사항입니다. 3번의 경우 서비스 축소나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은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고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영업 행위는 주로 강요나 특혜 제공과 같이 고객의 자발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반대로 고객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는 정직한 영업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위와 부정적인 행위를 잘 구분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우수 인증 설계사의 인증 기간으로 맞는 것은 1번 해당 연도 1월 1일, 해당 연도 12월 31일. 2번 해당 연도 5월 1일, 다음해 4월 30일. 3번 해당 연도 6월 1일, 다음해 5월 30일. 정답은 3번이죠. 우수 인증 설계사의 인증 기간은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 문제는 암기형 문제거든요.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이라는 기간을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숫자가 포함된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문제 15번. 다음 중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만기 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만기일에 지급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안내. 2번,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장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 3번,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명칭. 정답은 1번이죠. 만기 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을 마치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것은 고객을 속이는 행위로 명백히 금지됩니다. 2번과 3번은 오히려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필수 안내사항입니다. 여기서 보험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변동 가능한 금액을 확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객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문제 16번. 다음 중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보험회사별 불안전 판매 비율, 2번 보험회사별 보험 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 3번 보험회사별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정답은 2번이죠. 보험회사별 불안전 판매 비율과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은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합니다. 하지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보유 현황은 금융감독원의 공시사항이죠. 어떤 정보가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되고 또 어떤 정보가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되는지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불안전 판매 비율처럼 고객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협회에서, 전문 인력 현황처럼 내부적인 관리에 관련된 정보는 금감원에서 관리한다고 연관지어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 문제 17번. 다음에서 생명보험 업계의 보험 민원 감축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원 소지나 불안전 판매 소지가 없는지 회사 스스로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번 구체적인 입증 자료 없이 관련 법규 등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도 수용해야 한다. 3번 판매 채널에 의한 불안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민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민원을 수용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고 악성 민원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모두 민원 감축을 위한 올바른 노력이죠. 여기서 보험업계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죠.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판단이 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문제 18번.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1번 연간 3천만원, 2번 연간 4천만원, 3번 연간 5천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한도는 연간 4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숫자 관련 문제는 정확한 암기가 생명입니다. 4천만원이라는 숫자를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의 일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좀 더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19번. 다음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2번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3번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의료지출 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정답은 2번이죠. 사적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세 또는 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소득은 세금 처리가 중요하거든요. 1,500만원이라는 기준 금액을 기억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이런 절대적인 표현이 들어간 문장은 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 20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익 금액은 5천만원이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30%이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김생명의 사업소득 금액은 관로 만원이다. 1번 5천만원, 2번 3,500만원, 3번 1,500만원.
정답은 3번이죠. 사업 소득 금액은 수익 금액에 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의 30%는 500만 원이죠. 이런 계산 문제는 공식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 수익금액 곱하기 소득률이라는 공식을 확실하게 외우세요. 간단한 계산이지만 시험에서는 당황하기 쉬우니 차분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 21번. 다음에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의 비교해서 틀린 것은 여기에서 문항을 보게 되면 1번의 보장대상, 2번의 주된 보상원칙, 3번의 보험기간, 4번의 취급회사를 기준으로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을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에 대한 문항을 읽어드리면 1번은 사람의 생존 사망, 재산상의 손해, 2번은 실손보상, 정액보상, 3번은 장기종신, 단기 확정기간, 4번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정답은 2번이죠. 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질병진단 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죠. 여기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보상 원칙이라는 겁니다. 정해진 금액을 주는 정액보상, 생명보험, 그리고 실제 손해를 보전해주는 실손보상, 손해보험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개념을 이해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2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특성은 무엇인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 1번 유상 계약성, 2번 낙성 계약성, 3번 쌍무 계약성, 4번 부합 계약성. 정답은 2번이죠. 계약성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특성입니다. 실제로 보험료를 내거나 보험 증권을 받기 전에 계약이 성립된다는 의미이죠. 여기서 보험계약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낙성 계약성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낙성 계약성을 떠올리면 됩니다. 문제 23번. 다음 중 상품 개발 시 작성해야 하는 기초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상품 설명서, 2번 사업 방법서, 3번 보험 약관, 4번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 정답은 1번이죠. 상품 개발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초 서류는 사업 방법서, 보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산출 방법서 세 가지입니다. 상품 설명서는 기초 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 서류는 보험 상품의 근간이 되는 서류이거든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사보해 라고 줄여서 외우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문제 24번.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단보험과 무진단보험은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 인수 여부 결정을 위한 의사의 진단 필요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2번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은 보험사업에 따른 이익을 계약자에게 분배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3번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 보험금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4번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할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시 정해지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보험료를 재산정하는지에 대한 분류입니다. 갱신형은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변동되고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계약 시점에 정해져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여기서 보험상품의 분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갱신형 및 비갱신형은 보험료 변동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고객 상담 시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오해가 없습니다. 문제 25번. 다음 중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유니버셜 보험은 실효 상태에 이를 수 없다. 2번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3번 최근에는 독자적인 상품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험 상품에 기여한다. 4번 특별 계정에서 운용하는 상품은 출시되고 있지 않다. 정답은 2번입니다. 유니버셜 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보험료의 추가 납입 및 중도 인출 가능입니다. 1번은 틀렸죠. 적립금에서 월 대체 보험료가 빠져나가므로 적립금이 부족하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유니버셜 기능은 독자적인 상품이라기보다는 다른 상품의 편의성을 더해주는 기능입니다. 4번도 틀렸죠.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유니버셜 보험은 자유로운 보험
보험료 납입이 핵심입니다.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 같은 기능을 통해 고객의 자금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면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 26번.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망 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으로 가입한다. 2번 외에 추가 납입 및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3번 변액 종신 보험과 동일하게 보험 기간은 종신이다. 4번 의무 납기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적립금에서 위험 보험료 등을 차감하여 계약이 유지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할 경우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에 가입해야 합니다. 적립형은 장기적인 투자와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보장형과 적립형으로 나뉘는데요. 두 상품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보장을 원하면 보장형, 투자를 원하면 적립형. 이 둘을 헷갈리지 마세요. 문제 27번. 다음 중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장애인은 특별한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번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3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위자도 가입할 수 있다. 4번 장애인 보험이므로 암과 사망 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틀렸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2번도 틀렸죠. 단체 보험으로도 판매됩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가입 당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암과 사망 보장도 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애인 전용 보험은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심사 과정은 필요하고 단체 보험도 존재하며 보장 내용도 건강 상태에 따라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문제를 풀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문제 28번. 다음 중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금 개시 전 계약자가 2개 이상의 급부를 병행 선택할 수 있다. 2번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이 동일하다. 3번 종신연금형은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번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연금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상품의 세제 혜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금 상품은 세제 혜택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세액 공제 혜택이,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것을 꼭 구분하세요. 자, 문제 29번. 다음 중 퇴직연금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보험회사, 2번 은행, 3번 저축은행, 4번 근로복지공단. 정답은 3번이죠. 퇴직연금 사업자는 보험회사, 은행, 금융투자회사, 근로복지공단 등이며 저축은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다룰 수 있는 금융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곳들입니다. 저축은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문제 30번. 다음 중 보험상품과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번 변액보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3번 장애인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4번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보험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정답은 3번이죠.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세액공제는 상속 및 증여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의해 받습니다. 여기서 각 보험 상품과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나 비과세 혜택은 세법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 문제 31번. 다음에서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3보험은 1977년 보험업법 개정 시 처음으로 법 체계에 편입되었다. 2번 제3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이라는 의미에서 생명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번 제3보험은 실손보상적 급부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번
생명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생명보험에서는 제3보험업에 겸용이 가능하다. 정답은 1번이죠. 제3보험은 1977년이 아닌 2003년 보험업법 전면 개정 시에 법 체계에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제3보험의 역사적 배경은 중요한 출제 포인트니까요. 2003년이라는 연도를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문제 32번.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업법은 상이한 리스크로 보험업과 손해보험업에 겸용을 금지하고 있다. 2번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는 제3보험을 겸용할 수 있다. 3번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제3보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번 제3보험업은 상법에 정의되고 있다. 정답은 4번이죠. 제3보험은 상법이 아닌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3보험의 정의와 관련된 법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3보험은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문제 33번. 다음 중 제3보험 상품이 아닌 것은 1번 상해보험, 2번 정기보험, 3번 질병보험, 4번 간병보험. 정답은 2번입니다.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은 모두 3보험에 속하고요. 반면 정기보험은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문제 34번. 다음 보기에서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 갑은 상해사고의 결과로 질병이 발생하였으며 을은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 1번 모두 보장받을 수 없다. 2번 갑, 3번 을, 4번 갑을. 정답은 2번입니다. 상해보험은 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상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은 보상 대상이 되지만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해보험의 핵심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상해가 원인이고 질병이 결과인 경우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질병이 원인이고 상해가 결과인 경우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원인의 순서를 잘 따져보세요. 자, 문제 35번.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피보험자의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관로 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회사가 안 날로부터 관로 나 영업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자, 1번 가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 나 3. 2번 가 보험료 및 환급금 산출 방법서 나 5. 3번 가 보험약관 나 3. 4번 가 보험약관 나 5. 정답은 1번이죠. 위험이 감소하면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와 3영업일이라는 정확한 정보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문제 36번.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질병의 경우 상해와 달리 외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번 단일율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3번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진다. 4번 어린이 보험은 상법상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에 동시에 속한다. 정답은 2번이죠. 단일율, 분단율은 주로 상해보험에서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거든요. 질병보험은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여기서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단일율, 분단율이라는 단어는 상해보험과 연결지어 기억하세요. 문제 37번.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단, 치료, 수술, 요양자금 등 암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한다. 2번 주기약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3번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일정 기간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4번 만기 환급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암보험은 주기약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의 특약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제 38번. 다음에서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보상 대상 상품이 아닌 것은 1번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실손의료보험, 2번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3번 손해보험회사의 개인실손의료보험, 4번
우체국 보험의 개인 실손 의료보험. 정답은 2번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중복 가입 시 보험금을 합산하여 비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상 상품이므로 비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실손 보상과 정액 보상의 차이를 다시 한번 명확히 이해합니다. 실손은 비례 보상, 정액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원칙만 알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문제 39번. 다음 중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업법에 따라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2번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3번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을 판정한다. 4번 장기간의 간병 요양 문제를 사회 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보험업법이 아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 시행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관련 법규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외우세요. 문제 40번.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질병보험은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2번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장을 제한하고 있다. 3번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상해의 개념의 일부 감염병의 보장을 더한 재해를 보장하고 있다. 4번 상해보험은 만기환급형인 경우 만기 시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만기 환급형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만기 시까지 살아있을 경우 약정된 만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만기 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만기 시에 받는 돈은 보험이고 사고로 인해 사망 시 받는 돈은 사망보험금입니다. 두 개념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다룬 문제들은 모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니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